자, 두 번째 우리 수레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인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이분께서 이제 비문학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포지션은 실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유교 사상으로 만들어진 조선 시대가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 때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탐관오리 새끼들 때문에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이 유교를 기반으로. 근데 똑같이 백성들은 힘들고 똑같이 양반놈들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 말씀이 맞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들어옵니까? 실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제 먹고 사는 일. 그 당시에 이제 산업공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순서입니다. 중요한 일의 순서인데 선비일, 농사일, 공업, 그 다음에 상업 이 순서대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은 반대죠. 서비스업이 제일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양반들 윗대가리들이 상업을 되게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돈 가지고 이제 노는 것들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업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서 도로도 깔고 그다음에 교통편도 빠르게 하고 돈놀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박지원이 사신으로서 중국을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본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중국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목격한 수레의 쓰임과 그 효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수레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필이죠. 그래서 내용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쓰이는 융차, 직업에 쓰이는 역차, 물을 실어 나르는 수차, 대포를 싣는 포차 등 그 쓰임새에 따라서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 이 짧은 시간 내에서는 모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 사례들을 통해서 수레가 다양한 종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나는 오늘 뭘 얘기하겠다? 이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 민생과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잡히는 이 이용후생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후생 이 뒷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한다. 실학과 관련되는 이제 실학자의 공자할 맹자할보다 이 백정들의 삶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라고 해서 이제 나가 등장을 하죠. 이 수필이기 때문에 이제 작가 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험을 한 것과 거기서 오는 깨달음,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게 수필이 되겠죠. 나는 전에 홍대용, 성제, 이광요와 함께 수레제도에 함께 강론한 바가 있습니다. 수레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궤,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통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뒤쪽에 나오는데 하나여야만 운송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요.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지면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 자국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수레가 이제 동일하면요, 이 선이 남아요. 이 수레가 이런 식으로 길에 선이 남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마차가 이 선을 따라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간격이 이제 맞지 않으면 서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러면 더 수레를 운용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규정을 맞춘다면 통일될 것이다. 더 이제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라는 뜻의 거동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 중용에서 하는 이야기, 아주 이제 권위 있는 책에서 이 부분을 따온 이 부분이 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의 수레의 너비를 같게 하고 그를 같은 글자를 쓰게 한다는 뜻으로서 천하통일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퀴를 맞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가 됐다는 뜻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의 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규제가 같아진다라는 건 법을 통일한다라는 얘기라는 거겠죠.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발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의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제 뭘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이제 영탄적 표현이기도 한데 느낌표가 있으니까 서리법이고 이제 영탄적 표현이죠.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을 오가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행 수필이나 기행 가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느낀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갖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으로서 일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뒤에 오는 사람이 그 가는 길의 행적을 일러 전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전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좀 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에서 이전 그릇에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잘못 가면 그 뒤에 사람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어 자체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이 전철이라는 단어가. 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전철은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이 사람의 이 발화의 의도 자체는 뭐다? 이 발화의 의도는 긍정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온폭하게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이 부분도 우리가 인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하게 둥글지 않으며 바퀴 자국 하나가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 이제 발전이 안 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비판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통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국은 넓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념을 뭐하고 있다?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냥 뭐다? 국가에서 그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길이 좋지 않아서 수레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수레를 안 쓰니까 뭐다? 길이 안 뚫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념을 뒤집어서 비판한다. 이 지점 강조 안 해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겠죠.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입니다. 어쩌다가 길거리가 좁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서리 잘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다 서리예요. 어처구니 없다.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고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즉 서리와 이슬은 온 곳에 내리죠. 그래서 수레와 배는 다 간다. 그래서 역시 중용의 이제 인용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국에도 검각에는 9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양산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 통념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혹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소, 광동, 복건, 광서지방과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과 식소를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 곳이라도 되게 쉽게 간다라는 거겠죠. 수레가 나는 광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대난의 뇌성병력 소리 같다. 수레가 정말 많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온다. 직유와 비유를 통해서 중국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천령과 천성령의 곡에 장안과 마전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였던가? 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수필의 묘미이자 얘가 이제 약간 기행의 느낌도 있어요. 여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글쓴이의 여정 그리고 기행, 여행을 하면서 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 화이가 가로막고 험준하는 모두 우리가 본 것인데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그렇지 않죠.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질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 때문이다. 이게 이제 뒤쪽에서 우리나라의 반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곳에 막혀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른 데로 가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뻥튀기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다 분류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글쓴이의 신문이 나오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가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 편한 것을 왜 안 하냐? 도설이 보이시죠? 영남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나물 약물을 절어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가교를 분간하지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사창자를 밭에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웅큼이나 한 입가빈이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설이고.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이 중국과 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뭘 사용해서 실제 사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 실제의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되게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상업이 이제 발전이 안 됐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육진 지방의 마포, 관서 지방의 명주, 지방 남상은 지방 닭종이, 그다음에 이런 열거를 하고 있네요. 나열, 열거 이런 특산품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산품, 토산품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 민생용품에 뺄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의 보은, 수천구의 대추, 그다음에 배, 귤, 모시, 그다음에 벌꿀 이런 것들은 모두 날마다 필요한 물건이고 서로 바꾸어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할 것인가? 설이 그죠? 이제 물류가 발전을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서로의 이 생필품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된다?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있도록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난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수레라고 보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붙다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의 죄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문자답을 통해서 그 답도 이 사람이 스스로 내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라는 것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오는 것은 거인이 유인이 하는, 여인이 주인이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정작 시우레를 만드는 법이나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다. 이는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이니. 그래서 이제 공리공론, 이 공자가 빌공자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이야기라는 그 뜻이고요. 탁상곤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책상 머리에서만 하는 이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풍월일 뿐이니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 누구의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대부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에 곁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더 기묘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사람과 짐을 싣는 얘기들만 한다고 했었는데, 뒤쪽 부분에서는 이제 누에고치를 짜는 차까지, 이 수레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동 원리를 친숙한 대상인 맷돌로 비교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소차는 몇 알음 안 되는 큰 얼레입니다.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삶고 중간에 수십 청 시렁을 설치하여 점차 높고 낮은 형태로 만들고요. 시렁마다 그곳에는 쇠조각을 세우고 바늘귀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하네요.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적당한 속도로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일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모양, 구조, 그 다음에 작동 과정, 그리고 그 장점을 되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솥에서 삶친 공기가 나와 얼레에 들어갈 즈음에 두루 새 구멍을 지나가게 되므로 실에 붙었던 털이나 까끌하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게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다시 빨릴 필요가 없어서 실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잿물에 다시 빨 필요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대조대비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고치를 켜는 법은 오로지 손으로 당겨 펴는 것밖에 없지 수레를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명주실이 사람들의 손을 담으로 이미 실로서 천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실끼리 부딪혀서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합니다. 실끼리 서로 엉켜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부터 말라덩어리가 져서 실의 관택을 잃어버리며 부수기가 틀어막고 알맹이가 뚫뚫 감기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실을 잡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이 함께 고생을 한다. 그래서 손으로 고치를 끼는 방법의 단점을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특징을 좀 볼까요? 자, 여행에서 얻은 견문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이상하지 않죠? 수레에 관한 견문을 기존 지석과 연결되어서 설명하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 자문자답을 통해서 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념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그거는 다 헛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조대비하고 있는 부분들, 유사한 성격이나 대상의 현상을 열거하여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 펜스필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소차의 작동 원리와 과정을 서술하고, 그 정도 그 시기에 이 정도 쓰는 거는 되게 자세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식과 대조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게 더 효용적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채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들은 이 지점이겠네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조 대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들만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만 잘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목적 의식이 되게 비판인 거. 결국 이게 모두가 다 누구 때문이다.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사대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작품이랑도 좀 연결되죠. 허생전 같은 작품이랑도 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호랑이가 이제 양반을 깨우치는 호질 같은 작품이랑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마 내신 때 한 번씩은 이제 들어보실 작품이셨을 텐데 해석만 잘 하면 되는 작품이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